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침전. 붉은 비단 장막 뒤로 왕과 왕비 단 둘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순간 방 안 구석구석에는 8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그 공간에서 왕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왕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해야 할 순간에 낯선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불편함, 수치심,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례였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대조전 침전에 촛불이 켜지던 그날 밤, 15살새 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침상, 은은한 향 냄새,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정적.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8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명의 상궁이 방 한쪽에, 4명의 내관이 반대편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 순간 자신이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갈 도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의식 뒤에는 조선 왕실만의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볼 것입니다. 왜 하필 8명이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이 의례가 조선 왕실 500년 동안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왕실 침전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왜 하필 8명이나 지켜봤는가? 왕실 혈통 보존의 절대 원칙.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통성 있는 혈통이었습니다. 왕위는 하늘이 내린 것이며 그 혈통은 절대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혈통에 의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의 정통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은 처음부터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첫날 밤부터 임신 과정, 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국조 올해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례에는 반드시 상궁 4명, 내관 4명이 입회하여 절차를 살펴야 한다. 단 한 줄의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왕실 혈통 보존이라는 거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8명이었을까요? 4명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조선시대 궁중 의례는 모든 것을 음양의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내관 4명, 여성을 상징하는 상궁 4명. 이 8명이 함께 서 있음으로써 하늘과 땅,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의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8명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상궁끼리, 내관끼리도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한 사람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려 해도 다른 증인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왕실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혈통의 의심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선조시대 한 후궁이 왕자를 낳았지만 혈통 논란이 일어나 그 왕자는 끝내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평생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고 결국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첫날 밤부터 완벽한 증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개인의 사생활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왕과 왕비조차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그들의 가장 사적인 순간마저 국가, 의례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실의 혈통은 하늘이 내린 것이며 그 순수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적 책임과 사적 자유, 그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권력을 가진 자는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깊은 성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8명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나? 상궁 4명, 내관 4명의 역할. 8명의 증인,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신뢰받고 가장 오래 궁궐에서 일한 최고의 상궁과 내관들이었습니다. 먼저 상궁 4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조상궁 또는 지밀상궁급의 최고의 여관이었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궁궐에서 최소 20년 이상 일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왕비의 옷을 벗기고 침상으로 안내하는 것. 둘째, 왕비가 의례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첫날 밤 이후 왕비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궁들은 왕비의 처소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왕이 입실하는 순간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이들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의례의 진행자였던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내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도제조 또는 부제조급의 최고의 환관들이었습니다. 내관들의 역할은 상궁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째, 왕의 옷을 벗기고 침상으로 안내하는 것. 둘째, 왕이 의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의례가 끝난 후 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침전에 들어간 시각, 의례가 시작된 시각, 끝난 시각을 모두 승정원 일기에 남겼습니다. 왜 시간까지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임신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계산이 맞지 않으면 혈통 의심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8명은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으로도 작동했습니다. 상궁 4명은 각각 다른 파벌 출신이었고 내관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왕대비 쪽 사람, 한 명은 대왕대비 쪽 사람, 한 명은 왕비 친정 쪽 사람, 한 명은 중립적인 인물. 이렇게 구성하여 어느 한쪽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보를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숙종시대 장희빈이 왕자 훗날 경종을 낳았을 때 혈통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 측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왕의 친자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증인이 모두 일치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현장에 있었고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 덕분에 경종의 혈통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8명의 증인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장희빈의 아들은 평생 의심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이고 왕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8명의 증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며 진실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증인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많아서는 안 되며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시각을 가진 증인과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8명이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확인했는가? 절차와 기록의 내용. 8명의 증인은 단순히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첫째, 왕과 왕비의 신분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왕과 왕비가 맞는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는 가짜 왕자나 가짜 공주가 등장해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8명의 증인이 왕과 왕비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둘째, 의례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첫날 밤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침전에 들어가 기다리고 왕비가 상궁들의 안내를 받으며 입실합니다. 왕비는 왕 앞에서 한 번 절을 하고 왕은 부축하여 일으킵니다. 그 후 상궁들이 왕비의 겉옷을 벗기고 내관들이 왕의 겉옷을 벗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조 오레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8명의 증인은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요? 혹시라도 왕이 술에 취해 의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왕비가 긴장해서 절차를 잘못 따르면 나중에 그날 밤은 정식 의례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침전에 입실한 시각켓이 초밤 9시 30분경, 의례가 끝난 시각 자시 초밤 11시 30분경. 이렇게 정확한 시간 기록이 왜 필요했을까요? 만약 9개월 후 왕자가 태어난다면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몇 개월이 지났는지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산이 맞지 않으면 정말 그날 밤에 잉태된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넷째, 왕과 왕비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왕비의 경우 의례가 끝난 후 상궁들이 몸에 상처가 없는지 이상 증상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왕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비가 온전한 상태로 의례를 치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증표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첫날 밤 후 낙홍이라고 불리는 증표를 확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8명의 증인 중 상궁 대표 1명이 이것을 직접 확인하고 왕대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가 올라가면 비로소 왕비의 정절이 확인되었다고 공식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승정원 일기와 왕실 등록에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실제 기록을 하나 살펴볼까요? 인조시대 인열 왕후와의 첫날 밤 기록입니다. 해시 초각, 왕이 대조전 침전에 입실하시다. 상궁 4명, 내관 4명이 입회하였으며 모든 절차가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확인함. 자시 초각,
의례를 마치고 왕께서 편전으로 황궁하시다. 왕비의 건강 상태 양호함. 증표 확인 완료. 단 몇 줄의 기록이지만 이 속에는 8명의 증인이 확인한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례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왕의 첫날 밤조차 철저히 문서화되고 증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모든 중요한 순간은 반드시 문자로 남겨져야 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투명한 기록과 다수의 증인, 이것이야말로 진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런 의례 속에서 왕과 왕비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들의 인간적 고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왕과 왕비는 어떻게 느꼈을까? 인간적 고통과 의무. 지금까지 우리는 제도와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작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왕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그들의 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과 왕비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료와 야사, 그리고 당시 상궁들이 남긴 회고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비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왕비는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 나이에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자라온 집을 떠나 낯선 궁궐에 들어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5살 소녀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남성과 8명의 낯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요. 한 상궁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침전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제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녹여드렸습니다. 왕비마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당시 왕비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왕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고통스러워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왕 역시 대부분 17살에서 20살 사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들도 처음 겪는 일이었고 8명의 시선 앞에서 완벽한 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왕은 강하고 건강한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첫날 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왕께서 건강하지 못하시다는 소문이 궁궐 전체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왕은 긴장한 나머지 의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틀 후에 다시 의례를 치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 내관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께서는 침전에 들어가시기 전 술을 여러 잔 드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긴장을 풀기 위해 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왕과 왕비 사이에는 사랑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가가 정해준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8명의 증인 앞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워야 할 순간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아이러니. 더 큰 고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왕비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왕비의 몸이 문제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대로 왕이 후궁들에게는 자주 가지만 왕비에게는 가지 않으면 왕비가 총애를 잃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첫날 밤은 시작일 뿐 평생 동안 계속되는 감시와 평가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녀는 숙종과의 첫날 밤을 치렀지만 10년이 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2년 후의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금방 왕자를 낳았고 이것이 결국 2년 후가 폐위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숙종이 2년 후의 처소에 거의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후는 평생 이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도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왕과 왕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국가의 의무를 짊어졌고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공적 의례로 치러야 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는 개인이 아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갈 도구이며 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유일한 존재 이유다. 이 냉혹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과 특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이것이 네 번째 장면이 남기는 깊은 통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의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기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의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역사적 배경. 8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첫날 밤 의례.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전통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조선 건국 초기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시대에는 이런 엄격한 의례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고려 말의 혼란을 막 정리한 시기였고 왕실 의례도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종 시대에 이르러서야 왕실 의례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종 즉위 후 집현전 학자들이 중국 명나라의 의례서를 참고하여 국조 올해일을 편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모든 의례는 반드시 명나라의 제도를 따르되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다. 세종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의례를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의례도 이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세종시대는 조선이 유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유교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국가 안정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왕실의 혈통은 하늘이 내린 것이므로 단 한 점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세자의 혼례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대사다. 따라서 모든 절차는 명확한 기록과 증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8명의 증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부터 8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상궁 2명, 내관 2명, 총 4명만 입회했습니다. 그런데 성종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종의 후궁 중 한 명이 왕자를 낳았는데 혈통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4명의 증인 중 2명은 그날 밤 의례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2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 왕자는
끝내 왕위 계승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종은 증인의 수를 8명으로 늘렸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인이 적으면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상궁 4명, 내관 4명, 총 8명이 입회하도록 하라. 이후 이 제도는 조선 말까지 5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조선만큼 엄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명나라에서는 황제의 첫날 밤에 황관 2명만 입회했고 기록도 간략하게만 남겼습니다. 반면 조선은 8명의 증인과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까지 철저했을까요? 조선은 작은 나라였고 주변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어떤 나라보다 왕실 혈통을 철저히 관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의 엄격한 왕실 의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종시대의 이상, 성종시대의 교훈이 합쳐져 500년 동안 이어진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제도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좋은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역사적 경험이 쌓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비교 문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6번째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나? 비교 문화사. 조선의 8명 증인 제도. 이것은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도 황제의 첫날 밤에 황관이 입회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처럼 8명이나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황관 2명, 청나라는 황관 1명과 궁녀 1명, 총 2명만 입회했습니다. 또한 기록도 조선만큼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워낙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일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혈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역죄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조선은 작은 나라였고 왕의 권위도 중국 황제만큼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증명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중세 유럽 왕실에도 흥미로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경우 왕과 왕비의 첫날 밤이 끝난 후 침대 시트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비의 순결을 증명하고 왕실 혈통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례였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주교와 귀족들이 침실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의례가 끝나면 왕에게 직접 확인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첫날 밤 다음 날 아침 왕비의 시녀들이 침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왕실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풍습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조선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주로 사후 확인 방식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끝난 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반면 조선은 실시간 감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8명의 증인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엄격할까요? 당연히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일본 왕실에는 이런 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혈통에 대한 의심 자체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나 기록 같은 인간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3국의 정치 체제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 천황신, 의심 자체가 불가능. 중국 황제 하늘의 아들, 절대 권위. 조선 왕 유교적 덕을 갖춘 인간, 끊임없는 증명 필요. 조선의 왕은 신도 아니고 절대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인간이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슬람 왕국은 어땠을까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도 첫날 밤에 증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선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술탄의 첫날 밤에는 키질라라고 불리는 황관 수장 한 명만 문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의례가 끝나면 술탄이 직접 나와서 완료되었다고 선언하면 키질라가 이를 기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일부다 처제였기 때문에 첫날 밤보다는 왕자를 낳은 후의 절차가 더 중요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는지를 철저히 기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왕실 풍습을 비교해보면 조선의 8명 증인 제도가 얼마나 독특하고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제도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의 왕실 의례는 유교적 합리주의와 철저한 기록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성함보다는 합리성을, 믿음보다는 증거를 중시한 조선만의 특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실의 권위는 신비로움이 아니라 투명함에서 나온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기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통성이 확보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비밀이 아니라 투명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이 전통이 남긴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500년 동안 이어진 8명 증인 제도. 조선이 멸망하면서 이 전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은 조선 왕실의 모든 의례를 폐지했습니다. 마지막 왕 순종의 시대에는 이 의례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고 결국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첫째, 기록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수많은 공식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왕의 첫날 밤조차 기록했던 조선의 철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 자료를 남겨준 것입니다. 둘째, 투명성과 견제의 가치입니다. 8명의 증인 제도는 단순히 왕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파벌의 사람들을 배치하여 어느 한쪽도 진실을 왜곡할 수 없게 만든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감시 기구,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적 책임과 사적 자유의 경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왕과 왕비는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공적 의무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인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할까요? 공적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사적 자유는 어디부터일까요? 조선 왕실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극단적 답변을 보여줍니다. 넷째, 제도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궁궐과 권력만 보고 그 뒤에 숨은 희생과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왕과 왕비가 겪었던 인간적 고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 뒤에는 언제나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상대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이상하고 잔인해 보이는 이 제도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국가를 지키는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들도 500년 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단순히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정부 운영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도 공개되고 국회의 모든 회의가 중계되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상세히 공개됩니다. 이런 투명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전 조선 왕실의 철저한 기록,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왕의 첫날 밤조차 기록하고 공개했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투명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이상한 풍습에서 시작해 국가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본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울입니다. 500년 전 왕실의 침전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 사회의 투명성, 책임, 공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지만 과거를 이해하는 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조선 왕실의 극단적 투명성에서 배우되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 고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있지만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7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고 따뜻한 성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7개의 장면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왜 8명이나 지켜봤는지 왕실 혈통 보존의 절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8명이 누구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왕과 왕비의 인간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조선의 독특함을 발견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이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 7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투명성과 책임, 기록과 증명을 무엇보다 중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권력자들의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는 것.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하늘과 백성 사이의 선자이니 그 행실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져야 한다. 이 문장 속에는 조선이 지향했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라도 숨길 수 없고 왕이라도 자유롭지 못하며 왕이기에 더욱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인은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받고 권력자는 더 많은 감시를 받으며
지도자는 더 투명해야 합니다. 500년 전 조선 왕실이 만든 원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투명성 문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제도 뒤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왕과 왕비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받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투명성은 중요하지만 공감은 더 중요하다. 기록은 필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더 소중하다. 제도는 완벽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조선 왕실의 침전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실 첫날 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던 침전, 8명의 증인, 떨리는 왕과 왕비의 모습, 그 모든 장면 속에는 국가를 지키려는 절박함과 인간으로서의 고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상한 풍습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과 책임이란 무엇인지, 투명성과 존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8명의 증인이 서 있던 그 순간의 긴장감인가요? 아니면 어린 왕비가 흘렸을 눈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른 궁중 의례나 숨겨진 이야기 중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비밀스러운 순간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이해와 깊은 성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